1993년 2월 12일 영국 리버풀. 한 여자가 3살배기 어린아이인 제임스를 안고 대형 쇼핑몰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곧 있을 발렌타인데이에 남편에게 줄 선물들을 고르며 주말 전 금요일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녀의 아들인 제임스도 볼거리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 와서인지 꽤나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분주히 선물을 사고 혼잡한 식품 코너의 정육점에서 주말에 먹을 고기를 사려는 찰나의 순간, 잠시 내려놓은 제임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가슴이 뛰고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오로지 제임스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쇼핑몰 한복판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무전기와 안내방송을 통해 쇼핑몰 내부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제임스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먼저 쇼핑몰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들을 토대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넓지만 붐비는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쇼핑몰 천장에 설치된 CCTV는 90년대의 기술로는 선명한 화면으로 볼 수가 없었으나 경찰들의 노력으로 겨우 제임스의 뒷모습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제임스는 혼자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어른의 손에 이끌려갔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화면 속의 제임스는 10대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쇼핑몰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녹화된 화면을 확인한 경찰들은 즉시 주변의 CCTV를 통해 제임스를 데리고 간 소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화점의 의류 코너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제임스의 손을 잡은 소년과 동일한 복장을 한 소년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촬영된 현장에서의 소년은 검은 옷을 입은 다른 소년과 같은 시점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CCTV는 낮은 해상도로 소년들의 정확한 얼굴이나 연령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웠고 오직 착용하고 있는 복장의 색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녹화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상황을 추정해야만 했습니다. 의류 코너를 지나 다른 쪽에서 녹화된 CCTV 화면에서 제임스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찍혔고 의류 코너에 있던 CCTV와 비교 분석해본 결과 같은 시점을 바라보며 대화하던 검은 옷을 입은 소년이 제임스와 손을 잡고 걸어간 소년과 친구 내지는 일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경찰들은 즉시 흐릿한 CCTV 캡처 화면 2장을 리버풀 지역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공개 수사를 요청했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비슷한 소년을 보았다는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BBC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방송을 통해 제임스의 실종 소식이 2장의 CCTV 캡처 화면과 함께 보도되었죠. 제임스를 데려간 이가 어른이 아닌 어린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임스가 살아있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충만했습니다. 실종 이틀 뒤인 발렌타인데이 당일 2월 14일 소년들의 손에 이끌려간 제임스가 금방 돌아오리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임스가 사라졌던 쇼핑몰에서 5km가량 떨어진 기찻길 옆 참혹하게 공격당한 채 세상을 떠난 제임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법의학팀을 동원해 발견 장소 주변을 수사하고 시체 검안과 부검을 통해 제임스의 사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한 명일지 혹은 여러 명일지 모르는 범인들은 제임스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뒤 인근에 버려진 페인트통을 주워들고 파란색 페인트를 쏟아부으며 온몸을 벽돌과 쇠파이프로 때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철로에 두어 마치 열차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계획대로 열차에 치이기는 했지만 부검 결과로는 열차에 치이기 전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행의 주도 면밀함은 제임스를 데려간 소년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손에 이끌려간 뒤 길에 방치된 제임스를 다른 어른이 데려가 살해한 것이라는 추정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사람들의 예측과 다르게 4일 뒤 리버풀 지역을 관할하는 머시사이드 경찰청 형사과에 연행된 용의자들은 놀랍게도 형사상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10살의 동갑내기들인
존 베나블즈와 로버트 톰슨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찰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중 결석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했었고, 그 결과 CCTV 화면과 일치하는 체격과 복장을 착용한 두 소년을 찾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택을 급습하여 수색해보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페인트와 제임스의 DNA가 일치하는 혈흔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 규정으로 인해 어린 용의자들의 이름은 판결 확정 전까지 공개할 수 없었지만, 사건의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린 용의자들의 이름은 각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타블로이드로 불리는 영국의 대중지들은 10살의 소년들에게 서슴없이 악마라 부르기 시작했죠. 이들의 악마적인 범행 못지않게 이번 사건은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용의자인 존 베나블즈와 로버트 톰슨은 학교를 장기간 무단 결석한 상태였는데, 학교 측이나 가족 그 누구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방치된 길거리 청소년들이었죠. 게다가 둘 모두 부모의 가정폭력과 학대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아침에도 다른 어린아이를 유괴하려고 시도했으나 뒤늦게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엄마에게 들켜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제임스를 유괴했던 당시에 쇼핑몰 밖으로 나온 뒤 기찻길 근처로 갈 때까지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38명이나 되고도 그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영국법에 따라 형사상 미성년자를 벗어난 그들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법정에서 성인 범죄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은 분노에 치닫고 있었고, 두 어린 악마를 사형에 처하라는 여론에 변호사는 그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죠. 최종적인 재판이 열린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악마와 귀신들의 날인 할로윈데이. 배심원단은 두 소년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최소 8년 동안 가석방을 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분노하는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가능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일부 언론은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형량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공익의 대변자 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했고, 가석방 불가 기한은 10년으로 늘어났죠. 당시 보수당 존 메이저 총리와 마이클 하워드 내무장관은 이 사건으로 소년범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한을 최저 15년으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유럽 인권법원 측에서 당시 재판이 지나친 여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린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은 불공정 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 어린 살인범에 대한 조기 석방을 요청했고, 영국 정부는 8년 후인 2001년 존 베나블즈와 로버트 톰슨을 가석방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부여하면서 언론에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두 소년의 부모들도 거듭되는 살해 위협과 테러에 시달리며 이사 다니기에 급급했었고, 그들도 정부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영국 사회에서는 제임스의 기일이 되면 사건 현장의 기찻길에 수십만 송이의 꽃이 쌓이는 등 피살된 어린 천사 제임스 벌저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석방되어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근처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어렸던 두 악마 베나블즈와 톰슨의 소재와 새 신분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인터넷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사건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범죄 예방용 CCTV 설치를 급속하게 확산시킨 계기가 된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